자, 반갑습니다. 배돈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돈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신용대출에 대한 전세 대출도 숨통이 트이고 있죠. 이건 뭐 트인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은행권에서 대출 기준도 서서히 풀어지는 것 같은데, 은행권에서는요,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의 한도도 늘리고 있고 기한도 풀고 있다는 거죠.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따른 선반영이라로 봐야 되겠죠. 공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LTV, 최초 주택 구매자 80%로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또한 최초 구매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하겠다는 겁니다.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는 거죠. 부동산적으로 볼 때요,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와 DTI가 있는데, 이런 LTV, DTI를 통해서 역대 정부들은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완화 정책이라는 이러한 금융 정책을 펴왔죠. 노무현 정부 때는요, 주로 규제 강화 정책으로 강남 3구와 서울 같은 경우에 LTV를 40%밖에 안 해줬다는 겁니다. 집값이 10억이면 대출이 4억밖에 안 해줬다는 얘기고, 집값이 5억이면 주택담보대출이 2억밖에 안 해줬다는 얘기죠. 그 외의 지역은 60%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안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명박 정부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완화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따라서 2012년 5월 달에는 강남 3구 50%, 그리고 서울 50%, 그 외의 지역은 60%로 이렇게 풀어줬다는 겁니다. 대출을 더 많이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7월 달에는 강남 3구와 서울과 그 밖의 지역까지 다 일괄적으로 전국 전 지역을 통해서 LTV를 70%까지 규제 완화를 했다는 겁니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전국 통틀어서 70%까지 대출해 주겠다. 서울의 집값이 10억이라면 7억까지 대출해 주겠다. 따라서 집을 사라라고 한 이런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요, 2019년 10월 달에 다시 강남 3구와 서울을 40%로 묶었고 그 밖의 지역은 40에서 70%, 즉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 LTV를 40%로 적용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2019년 12월 달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이하는 4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대출해줬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이 넘는 그런 초과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 자체가 금지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규제 정책과 완화 정책을 놓고 볼 때 역대 정부별 담보대출을 놓고 본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는 담보대출 비율을 축소를 하였고요.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는 담보대출 비율을 이처럼 확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담보대출 비율을 늘리면 늘릴수록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하였고요. 담보대출 비율을 줄이면 줄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사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부동산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서울 매매 가격 지수 및 변동률 표인데 2016년 이후 이처럼 서울의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야 상승세가 다소 꺾이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죠.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차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니 금융권에서는 미리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사실상 중단하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올해 들어서 좀 하락세로 반전되고 하락으로 하는 분위기가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대출 규제 대폭 완화인데요. 이러한 공약 중에서 DSR도 손보나 안 보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공약집에 나온 자료를 본다면 DSR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얘기는 현재로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DSR이라는 것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즉 총소득 대비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원리금에 들어가는 총부채 중에는요, 담보대출,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할부금액,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까지 다 포함해서 총부채 속에 이런 금액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LTV를 70%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DSR 40%가 유지된다면요, 실제적으로 대출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 놓고 본다면 연봉 8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현재 주택담보대출 1억 5천만 원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추가로 신용대출 6천만 원 받아서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사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대출이 될까 안 될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연봉 8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DSR 기준으로 한다면 41.3%라는 거죠. 따라서 DSR은 40%를 묶어놨기 때문에 추가로 6천만 원 대출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이니 LTV를 풀어도 DSR을 풀지 않으면요,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말이 되겠죠. 여기에 7월달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 초과 시 DSR을 바로 적용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7월달부터는 대출 규제가 더 심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차기 정보가요, LTV 규제만 풀고 DSR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은 크게 요동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DSR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출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LTV DTI를 푸는 상태에서 DSR까지 풀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또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요, 차기 정부는요, DSR 요거까지 좀 손대면 부동산 가격을 또다시 상승을 막기 어렵다라고 이러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만큼 현명한 부동산 정책을 표시해야 되겠죠.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을 놓고 볼 때 이 부분 DSR 규제까지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 이 부분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